누가 마음이 편치 않거나 고통스러운 A라는 사람과 달랐으면. 자,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왜 물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번 잠깐 늘어놓고 갈게요. 왜 묻는가? 저는 잘 물을 수 있을 때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을 탐구하려는 입장, 이게 질문이잖아요. 때로는 절대자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철학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의 질문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시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철학이면서 동시에 어떤 삶의 형태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타고 지나간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잘 질문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 좋은 생각을 굴리게 하고, 질문은 어떤 과정으로서, 답을 추구해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채워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되죠.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의 과정이고 문학의 과정이고, 또 넓게 확장시켜 보면은 삶의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잘 질문할 수 있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느냐, 이게 정말 모든 창작에서 요체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는 자세의 문제이기도 하고 형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용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남들과 다를 수 있는지 혹은 남들과 동일해 하는지에 대한 자기 갱신의 문제랑 연관을 맺는다고 봐요. 어떤 시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작가들이 한 10,000명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가 빠지면 틀이 있을 테니까 그 틀 안에서 누구나 10,000명이 써도 동일한 크기, 동일한 형태의 거의 유사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라는 지점은 자기의 개성 발현의 차원으로 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문장에서 생각을 달리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조 전체에서 틀로 달리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의 자체에서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우리 사라진 옛말들을 악착같이 찾아가지고 문장으로 밀어넣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현대적이고 모더니즘하고 날카로운 언어로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 어떤 서정성을 갖고 자연의 풍미를 그대로 활용하고, 산에 가니까 나무들이 어떻더라, 나도 그래, 내 마음도 그래, 이런 정도로 이렇게 자연과 조화시키려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가 무한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피카소라는 화가를 예를 들면, 피카소에서 어떻게는 그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표현하는가의 양식과 그냥 1대1로 맞바로 조응을 하죠. 피카소 이전에 그렇게 세계를 도형화해서 그 도형화된 세계를 모자이킹 하듯이 조각조각 해서 만들어서 인물도 표현하고 풍경도 표현하고 그 사람의 내면도 표현하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식의 그림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은 한 명이죠. 피카소. 네, 피카소를 넘어가려면 피카소와 다른 세계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를 끌어당겨서 나한테 놓으면 되는데, 그 세계가 발견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끝끝내 추구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 세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개중에는 취미로서의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세상을 느끼고 보는 대로 써서 시의 형식이면 시의 형식 속에 그 시의 틀에 그냥 안착시켜서 자유롭게 글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작가의 길을 걷고 싶고 작가를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떤 그 이해도를 높이고 싶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다른 세계가 필요하겠죠. 세계를 다르게 인식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텍쥐베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 고유의 형식과 그 사람 고유의 결을 가지면 그렇게 간 사람의 길을 누가 다시 가기 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을 따라 하려고 해. 그런 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표현의 방식이 좀 A라는 사람과 달랐으면 A, B, C, D 이라는 사람하고 달라서 좀 변별적이었으면 하고 바라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아는 가장 변별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사람으로 치면 이상. 언어 자체가, 그 언어의 형식 자체가, 문장 자체가 기존의 질서랑 다르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껍질만 그냥 그 언어 몇 마디만 읽어도 아 이건 이상권에 라고 인식을 하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이상의 지분을 갖고 이상이라는 문학에서의 한 영토를 점유해버려요. 이 힘이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크고 거대합니다. 그래서 문학을 열심히 하고 문학 속에서 자기가 무슨 한 집을 짓고 싶다면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라는 질문과 내 작품이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고유한 영역을 갖고 내 세계를 꾸리고 그 세계 속에서 다른 타자들의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타자들, 가령 다른 이제 시 쓰는 여러 동료들과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어떻게를 더 확충시켜서 자기의 어떻게가 여러 개일수록 저마다일수록 그 세계가 넓어진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 10명의 사람들이 실내에 있다면 각기 저마다 자기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무슨 성과를 갖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영역은, 그 사람들의 집단은 되게 부러운 집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 속에서도, 시도 뭐 어떤 사람들은 서정시를 쓰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생각들을 가진 그 시들을 쓰는데 그 시 속에서 각기 저마다 새로울 수 있다면 구태여 이 사람이 시는 이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 1등이 아닌 세계 누구나 나는 이쪽에서 너는 저쪽에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 면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세계 그래서 공존하면서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어떻게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는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이 어떻게는 글 쓰는 사람이라면 혹시 창작자라면 꼭 글 쓰는 사람이 아니어도 창작자라면 누구나 다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자기의 공고한 세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문학과 도덕의 관점이에요. 보통 도덕은 규범을 정하고 그 규범 속에 사람들이 안주하기를 바라요. 문학이 꿈꾸는 것은 사실 남의 담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걸 싫어하고 규정되는 걸 싫어하고 담장이 있으면 넘어가 보고 싶어 하는 게 문학의 속성이에요. 창작의 속성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떻게를 완성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 어떻게가 기준에 규정된 틀을 깨고 조금 더 밀어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창작자들은 꿈꾸죠. 남들과 다른
시퀀스를 갖는 것, 남들과 다른 포즈를 갖는 것, 남들과 다른 결을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문학과 도덕은 늘 부딪히죠. 어느 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상국가론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시인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존재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불편한 존재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상국가라는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뜻을 잘 듣고 나라도 국민을 잘 어떻게 하고 케어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조화로운 세계를 거부하고 자꾸 일탈을 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선 그래요. 근데 시인의 입장에선 일탈이 아니고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거든요. 이 두 관점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이상국가론에서 시인은 이 세계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종류의 인간들이라고 치부하는 관점은 기득권 계층에서 할 수 있는 종류의 말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가령 이거는 현실과 도덕의 문제라는 거죠. 도덕적으로라는 게 도덕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지켜야 되는 종류예요. 가령 뭐 마음은 어디 가서 문짓을 하지도 상관없이 몸은 거기 있으면 돼. 이게 도덕적 관점은 아니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래야 돼. 결혼을 했으면 몸도 마음도 저 사람에 속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사실 도덕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면 이 나라 국민이니까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고 나라가 어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나라가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봐줘 인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세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도덕은 그렇다면 문학은 이 틀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사실은 문학이 그 관념의 영역이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을 받아 적는 문제여서 생각이 꿈꾸는 일을 종이 위에 불러내는 세계여서 육체가 크게 관여하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제 상충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는 아니겠네. 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은 여기 있어도 도덕적으로 저 담장을 넘어서 남의 물건을 탐할 수는 없지만 문학 작품 속에서 하는 일까지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아, 문학 작품에서 도둑질하는 놈을 그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쓸 게 없잖아요. 그 루시앵 드 골드만이라는 그 이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학은 소설은 문제적 인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다. 문제적 주인공이 없으면 문학 작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론을 따르면 우리들 생각도 그래요. 어디 잘 먹고 잘 살아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문학으로 다룹니까?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 어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순신 장군을 높이 추앙하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할 때는 있죠. 그런 때는 그거를 이제 서사시라고 해가지고 서사시 혹은 서사라고 해서 좀 다른 결의 문학으로 취급을 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살고 활용하는 것들은 거의 서정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서정의 크기가 가령 인간과 자연의 뭐 조화, 뭐 이런 전통적 것들의 발현 이런 걸 서정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모더니즘이 구현하려는 어떤 세계들조차도 모두 서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정은 개인이 세계를 끌어다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세계예요. 근데 서사는 개인의 일을 끌어다가 집단을 위해서 쓰는 거죠. 국가면 국가, 민족이면 민족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순신 장군을 높이 추앙하고
뭐 또 평시에는 개인의 일들을 다루고 뭐 이렇게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학과 도덕이 양립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양립할 때 늘 부딪히는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품 속에서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작품 속에서는 도덕적 일탈을 감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럴 때 문학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 못하던 곳을 그려내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여기를 사는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 문학은 여기서 저기를 지향하는 장르죠. 저기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일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글을 쓰면서 갖는 장애들 중에 하나가 되게 도덕적인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특히 이제 좀 삶의 방식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사회에서 정하게 걸어온 사람들, 바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문학을 한다 그러면 특히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중에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규정적인 세계 속에 갇혀서 어떤 밖으로 넘어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악착같이 그 안에 머무르려고 하죠. 이게 도덕적 자기 그 제한, 제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문학과 도덕은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요게 이 오늘의 시간이 그 습작기를 꿈꾸는 습작기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놓고 하는 이야기니까 잠시 중년 여성들의 글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중년 여성들이 최근에 이제 삶이 조금 가령 기르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쯤, 대학교쯤 가고 그러면 보통 50대 전후가 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살림도 좀 괜찮아졌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에서도 좀 자유로워지고 하면 자기를 되찾고 싶은 욕망에 많이들 사로잡혀서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글을 쓰다가 보면 내가 어릴 때 문학 썼는데 나도 시인이 되는 건 어떨까라는 질문을 이제 어느 날 무심코 갖는 거죠.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최근엔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등단하는 사람들의 전체를 놓고 본다 하면은 70%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년쯤에 해당하는 아이 다 키우고 남편 케어 다 하고 이제는 삶에도 시간에도 여유가 좀 있어서 나를 찾고 싶어하는 과정으로서의 글쓰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등단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의 글쓰기에서 주의할 점 혹은 지금 막 그런 습작기를 거치고 있는 분들이 정말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을 두세 가지 짚어서 얘기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여성이라는 특징, 여성이라는 한계, 그다음 주부라는 한계가 가지고 있는 소재들이에요. 가령 자고 일어나면 남편을 밥해서 먹여서 보내고 아이들을 학교로 먹여서 보내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가 끝나면 좀 이렇게 허리 좀 한번 펴고 빨래를 시작하죠. 이제 빨래를 시작해서 빨래를 널고 또 집을 한 바퀴 청소를 하고 이러다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주방 그리고 거실, 베란다 이런 곳을 전전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글 쓰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요리를 하면서 요리에서 느낀 요리의 슬픔과 내 삶의 어떤 한계를 결부시키는 문제,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 쓸려나가는 것들이 내 삶의 어떤 찌꺼기는 아닐까 하는 질문 하나, 그리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하면서 빨래를 해서
저 주머니를 뒤집었는데 거기에 섬유질 찌꺼기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찌꺼기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아닐까 하는 질문들. 그 베란다에 가면은 집에서 기르던 화분들이 그 식물은 죽고 꽃은 죽고 화분만 남아서 버리자니 돈 주고 버려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못 버리고 쌓아둔 화분들 몇 개, 혹은 흙이 들어있기도 하고 비워져 있기도 하고 한 그런 것들 몇 개, 이런 것들이 주 글쓰기의 대상이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TV에서 세렝게티가 나와요. 한 10시에서 11시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계절에 그 잡지를 펼쳐보면 세렝게티가 무지기수로 많아요. 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세렝게티가 아름답고 할 말이 많죠. 약육강식이 살아있고 누가 강을 건너면 400마리 누가 한꺼번에 강을 건넜대. 그 중에 한두 마리는 제물로 악어가 끌고 들어가야 나머지 398마리가 강을 건너는 세계. 얼마나 시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똑같은 소재와 유사한 그 내용들이 한 계절의 잡지에서 우르르 발견된다 그러면 이것도 정말 가치가 없어지는 시쓰기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발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함직한 것들에서 소재를 찾지 말고 그냥 흔히 보이는 일상들, 어느 날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넓게 번져서 그냥 거리에서 혹은 길을 가다가, 그리고 내 생각도 그냥 집안에 있는 어떤 사물과 내 생각을 겹칠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세계와 나를 겹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소재를 넓혔었으면, 그리고 그 일상의 그 활용이 그냥 너무 지극한 일상에서 그치지 말고 자기만의 변별점을 가질 수 있는 일상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썼으면 하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처음에 딱 시를 시작할 때 대체로 그렇습니다. 나나 가족들을 시에 다 등장시키는 거죠. 이 가족들 다 쓰고 집안 대소사를 다 거치고 내 어린 날의 유년기를 다 지나가야 비로소 밖으로 발을 돌리는, 그렇지 말고 저는 거꾸로 밖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누구나 다 어머님 아버님이 있고 어머님 아버님의 삶이 대체로 동일해요. 자식들을 위해 자기를 버리고 헌신하고, 그러면 그런 아버지 어머님들이 집안에 다 두 분씩은 계신데 모든 시인들이 어머니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희생했어라고 쓰는 시가 세상에 얼마나 많을 거냔 말이죠. 그러면 그 수많은 시 중에서 내 시가 거기서 살아서 존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도 나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똑같은 크기의 바구니에 담아서 쭈르륵 놓으면 이게 보이냐 이거죠. 가끔씩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예전에는 TV에 그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면은 전국에서 몰려온 진선미 해서 한 40명, 50명이 쫙 해가지고 키도 전부 다 늘씬늘씬하고 얼굴 다 그만그만 하잖아요. 갖다 놓으면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가요. 근데 거기에 좀 가면 지금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박경님이나 뭐 이렇게 좀 얼굴이 네모진 사람, 키가 좀 작아서 한 사람 딱 갖다 놓으면 그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시는 아름다움의 문제는 아닌데 누가 더 그들 중에서 눈에 띄느냐의 문제랑 결부가 될 건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시에서도.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 거는 얼마나 다를까.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끌림이 생기는 지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작품들은 몇이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세계죠. 왜냐면은요, 시가 나만 혼자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동료들과 별 수 없이 경쟁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서로
경쟁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세계라면은 그렇습니다. 그냥 다만 그것이 취미이고 그냥 그 소일거리여서 그냥 아름다운 그 삶의 한 방편이어서 그래서 내 빈 자리를 메꾸고 내 남는 시간을 언어로 치환시켜서 쓰는 세계, 그래서 조화롭게 내 삶을 그냥 윤택하게 가꾸는 정도,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안정시키고 나를 치유하는 정도의 시라면 무엇을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 다만 거기서는 내가 잘 표현되는지, 내가 나답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아는 문학이 이쯤은 아닐까라고 상상해보는 일 정도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시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일종의 자기 경계를 듣고 그 경계 밖에서 경계는 무엇인지 질문도 하고 깨닫고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좌판 벌리듯이 늘어놓았는데 좋은 소비자는 그렇습니다. 좌판에 좀 삐딱하게 놓건 바로 놓건 필요한 건 꼭 사가요. 저는 어지럽게 오늘 제가 드린 여러 말씀 중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챙기실 거라고 믿고 뭐 코로나가 한 3년 전에 왔으면 제가 좀 달고 달아서 전문가가 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그 코로나가 올해 온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시에 대해서 혹은 문학에 대해서 혹은 그 자세와 입장에 대해서 뭐 두서없이 길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이 코로나 시기 그리고 시의 그 어려움, 문학의 어려움도 잘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서 다른 얼굴, 좀 더 빛나는 삶의 자세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